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저는 미라클 병원에서 수많은 암 환자분들의 희망을 함께 찾아가고 있는 종양내과 전문의 김지혜입니다. 오늘 이 귀한 채널에 출연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암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엇을 덜어내고 올바르게 선택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우리 가족의 식탁에 오르는 식용유 한 방울이 실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환경,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의 종류와 비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암 예방의 핵심 원리부터 시작하여 어떤 기름을 어떻게 선택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과 암을 이기는 항산화 식품의 왕 토마토를 가장 현명하게 섭취하는 비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많은 분들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받는 건강검진 속에서 어떤 검사가 옥석인지,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과 과잉 진료를 피하고 어떤 검사를 반드시 챙겨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지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건강한 지방, 즉 오메가3과 오메가6의 황금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암 예방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세포는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유전적 요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또 다른 이들은 식습관이나 흡연 음주와 같은 외부 생활 습관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원인의 뿌리에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할 때 암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포에 산소가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저산소 환경에 놓이게 될 때 살아남기 위한 세포의 처절한 몸부림이 바로 암세포로의 변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산소 부족이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매우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암세포가 저산소 환경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한다는 이론은 무려 1950년대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세포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정상치의 30% 수준으로 현저히 줄어들게 되면 정상세포는 스스로 사멸의 길을 택하거나 혹은 생존을 위해 암세포로 변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에너지 대사 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정상세포는 반드시 산소와 포도당을 함께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반면에 암세포는 산소가 없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발효라는 비효율적인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포로 향하는 산소 공급 라인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세포는 굶어 죽고 산소 없이도 생존 가능한 암세포만 살아남아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 발생의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세포가 산소를 원활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열쇠는 바로 지방이 쥐고 있습니다. 지방은 세포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형태를 유지하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포 역시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겉을 무언가가 감싸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과학 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세포를 감싸는 세포막은 필연적으로 기름 성분, 즉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야만 그 경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산소는 폐를 통해 혈액으로 녹아들고
혈액은 온몸을 순환하며 각 세포에 산소를 배달합니다.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포막이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때 세포막이 건강하고 유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산소가 쉽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여 부드럽고 탄력 있는 세포막을 만드는 것이 세포가 숨을 잘 쉴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지방 섭취가 암 예방의 핵심이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방금 세포막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방이 다 같은 지방은 결코 아닙니다. 지방에는 수많은 종류가 존재하며 어떤 지방으로 세포막을 채우느냐에 따라 세포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방산이 바로 오메가3과 오메가6입니다. 우선은 이 두 가지 이름만이라도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히 지방의 구조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방은 글리세롤이라는 머리 부분과 지방산이라는 긴 꼬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산 꼬리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지방의 종류와 성질이 결정됩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산은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 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의 경우 지방산 꼬리가 꺾인 부분 없이 일자로 곧게 뻗어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 때문에 분자들이 서로 촘촘하게 쌓이기 용이하여 산곤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버터나 돼지비계 같은 동물성 지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불포화 지방산은 꼬리 중간중간이 여러 번 꺾여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자 사이에 공간이 많아 서로 잘 뭉치지 못하기 때문에 산곤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 즉 식용유가 바로 이 불포화 지방산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 지방은 본래 꺾여 있는 구조의 불포화 지방에 인위적으로 수소를 첨가하여 억지로 일자 형태로 만든 돌연변이 지방입니다.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고체로 만들기 위해 개발된 가공유지로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세 가지 지방 중에서 우리 몸에 가장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트랜스 지방이며 그 다음으로 과다 섭취 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포화 지방입니다. 따라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포화 지방산, 즉 식용유를 현명하게 섭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식용유라고 해서 다 똑같은 효능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불포화 지방산 역시 그 구조에 따라 종류가 나뉘기 때문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크게 오메가3, 오메가6, 그리고 오메가9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산 꼬리의 몇 번째 탄소에서 처음으로 꺾임 이중결합이 나타나는지에 따라 구분하는 화학적 분류법입니다. 오메가9은 9번째 탄소에서 한 번 꺾여 있는 구조를, 오메가6은 6번째 탄소부터 시작하여 2번에서 3번 정도 꺾여 있는 구조를 가집니다. 반면 오메가3은 3번째 탄소부터 시작하여 무려 5번에서 6번까지 매우 여러 번 꺾여 있는 복잡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구조는 어떤 기능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기름의 산패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산패란 기름이 공기 빛 열과 만나 변질되면서 발암 물질을 생성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조가 복잡하고 많이 꺾여 있는 오메가3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염증을 억제하는 등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하지만 구조가 불안정하여 산패의 극도로 취약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열을 조금만 가해도 쉽게 변성되어 독성 물질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오메가6은 과다 섭취 시 몸속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로 작용할 수 있어 해로운 측면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열에 강하고 산패에 잘 저항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오메가9은 오메가3과 오메가6의 중간 정도의 성질을 지닌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만약 암이 걱정되어 어떤 식용유를 먹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계신다면 다른 모든 것을 잊으셔도 좋습니다.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바로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섭취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세포막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앞서 세포를 둘러싼 세포막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포막은 오메가3과 오메가6 지방산이 서로 섞여 유연하게 떠다니는 유동적인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유 위에 코코볼 시리얼이 둥둥 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세포막의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이 높을수록 세포막이 더 부드럽고 유연해져 투과성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산소나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면 세포막은 경직되고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결국 오메가3과 오메가6의 비율이 황금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세포막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만약 세포막이 벽돌처럼 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산소나 각종 영양소들이 세포 안으로 원활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세포는 굶주리고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세포막의 오메가3 비율을 가능한 한 높이는 것이 암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오메가6과 오메가3의 비율을 다룬 한 권위 있는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섭취 비율이 4대 1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무려 70%가량 폭발적으로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 비율이 2.5 대 1보다 낮아질 경우, 즉 오메가3를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섭취하게 되면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도 입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하는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발병률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위암의 주요 원인균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한 위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식용유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정리해드리는 원칙에 따라 식용유를 선택하고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메가3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오메가3 함량이 높은 식용유는 절대 가열해서 드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나물 무침처럼 차가운 요리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기름을 가열하여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해야 한다면 그때는 산패에 비교적 강한 오메가9 함량이 높은 아보카도유나 올리브유를 사용하실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현대인의 식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피자, 치킨, 삼겹살과 같은 서구화된 음식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극도로 높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서구식 식단을 주로 섭취하는 사람들의 체내 오메가6 대 오메가3 비율은 권장 비율을 훨씬 초과하는 15대 1, 심각한 경우 20대 1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암이 진심으로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의도적으로 오메가6 섭취는 줄이고 오메가3의 섭취 비율을 높이는 식단 혁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암 예방에 좋은 식용유 섭취의 3가지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메가3의 비율이 높은 식용유를 날 것으로 섭취하라. 오메가3 비율이 높아지면 세포막이 부드럽고 건강해져 산소 투과율이 높아지므로 자연스럽게 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오메가3은 산패에 매우 취약하여 가열 시 쉽게 발암물질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들기름이나 아마씨유 같은 기름은 절대로 가열하지 마시고 샐러드에 뿌리거나 나물을 무치는 등 차가운 요리에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의 연장선입니다. 식용유는 절대 가열하지 말고 먹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세 번째 원칙, 만약 어쩔 수 없이 가열 조리를 해야 한다면 온도는 최대한 낮게, 시간은 최대한 짧게,
그리고 오메가9 함량이 높은 기름을 선택하라. 이것이 차선책입니다. 만약 명절이나 특별한 날 꼭 튀김 요리를 먹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우선 가열 시간을 최소화하고 튀김 온도를 필요 이상으로 높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가열할수록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 물질의 생성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번 튀김에 사용한 기름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재사용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튀김용으로 사용할 기름은 상대적으로 열에 강하면서도 몸에 큰 해가 없는 즉 트랜스 지방으로 변할 위험이 적은 오메가9 함량이 높은 기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보카도유나 올리브유입니다. 이러한 식용유를 만드는 제조 공정 또한 최종 제품의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많은 공정 방식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온 압착유를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식용유는 크게 압착유와 정제유로 나뉩니다. 압착유는 이름 그대로 원재료를 물리적인 힘으로 쥐어짜서 기름을 추출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반면 정제유는 핵산과 같은 화학적 용매를 사용하여 원재료에서 지방을 녹여낸 다음 여러 단계의 화학적 정제 과정을 거쳐 만드는 현대적인 방식의 식용유입니다. 올리브, 코코넛, 아보카도처럼 과육 자체에 기름이 풍부한 식물은 비교적 쉽게 압착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바라기 씨나 포도 씨처럼 단단한 씨앗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은 물리적인 힘만으로는 수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씨앗 기름은 정제유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정제유를 만드는 과정에는 유기 용매뿐만 아니라 강산 강염기와 같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독한 화학, 물질들이 다량 사용됩니다. 비록 최종 단계에서 이러한 물질들을 대부분 제거한다고는 하지만 정제유는 기본적으로 소량의 발암 가능 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급적 압착유를 드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원재료를 압착하는 과정 또한 온도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고온 압착과 저온 압착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앗간에서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짤 때 나는 그 고소한 냄새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냄새는 원재료인 깨를 높은 온도에서 볶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진하게 날수록 우리 몸에는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기름의 원재료를 고온에서 가열하는 순간부터 벤조피렌과 같은 명백한 1급 발암 물질이 생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료를 볶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압착하여 짜낸 저온 압착 식용유를 구매하시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이로운 방법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좋은 식용유를 활용하여 우리 몸의 핵심 해독 기관인 간을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용유는 소화되는 과정에서 담즙 분비를 강력하게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간과 담대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방법을 리버 플러시라고 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독소를 걸러내는 필터이자 수많은 영양소를 저장하고 가공하는 핵심적인 화학 공장입니다. 담즙은 간에서 생성되는 소화액으로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서 장으로 배출시키는 하수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간에서는 하루에 무려 500에서 1000cc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담즙이 만들어집니다. 이 담즙은 평소에는 쓸개 담낭에 농축되어 저장되어 있다가 우리가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다량 분비되어 지방의 소화와 흡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튀김이나 고기와 같은 기름진 음식을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는 분들의 경우 담즙의 구성 성분, 균형이 깨지면서 찌꺼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찌꺼기들이 쌓여 담즙의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심한 경우 담석이라고 불리는 돌덩어리가 몸 안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면 간이 해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원인 모를 만성 피로나 두통 소화 불량,
그리고 얼굴이 누렇게 뜨는 황달 증상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건강한 식용유를 다량 섭취하여 인위적으로 담즙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간과 담도를 청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행하는 간 청소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제가 오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주말을 이용하여 총 이틀을 투자하시면 되는 방법입니다. 우선 토요일에는 가벼운 아침 식사까지만 드시고 그 이후로는 금식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저녁 10시쯤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90cc와 신선한 자몽 주스 90cc를 1대1 비율로 섞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한 번에 남김없이 마신 후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약 30분 정도 가만히 휴식을 취합니다. 그 후 그대로 잠자리에 드시면 됩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1리터에 천일염을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녹여서 이것을 한 번에 마십니다. 그러면 토요일 밤에 마셨던 올리브유가 밤새 작용하여 담즙을 한꺼번에 배출시키게 되고 소금물이 잔군동을 촉진하여 노폐물이 대변으로 쉽게 빠져나오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담도 안에 쌓여있던 찌꺼기와 작은 담석들이 배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간이 심했던 분들이 간 청소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간 수치가 정상화되고 건강을 되찾았던 사례도 있었으며 저 역시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이 방법을 통해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만성 피로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 청소는 초반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권장하며 그 이후에는 점차 간격을 늘려가며 6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행하시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식용유가 우리 건강, 특히 암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많은 환자분들과 구독자 여러분께서 식용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고 어떤 기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명한 기준을 세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강력한 항암식품인 토마토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저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는 경우 위암에 걸릴 확률이 27%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에서는 토마토를 88도씨에서 30분 동안 가열했을 때 핵심 항암 성분인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무려 35%나 올라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토마토는 그냥 드시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몇 배로 증폭될 수 있습니다. 영양소의 흡수율을 최대로 높이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암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암은 피할 수 없는 유전적인 이유로 생긴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암의 발병에 있어 유전적인 요인보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환경에 노출되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단어가 바로 미세염증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달고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거나 신체 활동량이 부족하여 비만해지거나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술이나 담배를 즐기는 습관이 있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러한 해로운 생활 습관이 지속되면 우리 몸속에서는 산화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 세포가 지속적인 손상을 입으면서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염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피부가 빨갛게 붓고 아프며 진물이 나는 현상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급성 염증 반응입니다. 상처를 회복시키고 외부의 세균 침입을 막기 위해 면역 세포들이 상처 부위로 몰려들면서 열과 통증을 유발하는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인 셈입니다. 이러한 염증은 원래 외부 침입과 같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잠깐 일어났다가 원인이 해결되면 끝나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염증 반응이 끝나지 않고 낮은 수준으로 만성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을 만성염증이라고 부릅니다.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세포들은 계속해서 자극을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다량의 활성산소가 발생하면서 세포의 유전자인 DNA에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유전 정보에 오류가 생긴 세포는 정상적인 통제를 벗어나 무한 증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암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만성염증은 암을 유발하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만성염증이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여러 대규모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중요한 연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염증 수준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혈액검사 수치가 바로 CRP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CRP 수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두 그룹을 장기간 추적 관찰하여 암 발생 위험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성 염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남성은 무려 38%, 여성은 29%나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몸속의 만성 염증이라는 불을 끄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식품 하나를 꼽자면 저는 주저없이 바로 토마토를 선택할 것입니다. 토마토는 미국의 저명한 시사주간지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그 효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식품입니다. 토마토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라이코펜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 등입니다. 이 수많은 영양소 중에서도 토마토를 한감 식품의 왕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성분이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은 쉽게 설명하자면 토마토의 상징과도 같은 붉은색을 내는 천연 색소 성분입니다. 이 라이코펜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부 자극으로 인해 우리 몸속에 염증 물질이 쌓이고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가 대량 발생했을 때 이 라이코펜이 마치 소방수처럼 출동하여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염증의 불길을 끄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토마토의 효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오늘 그 과학적 근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토마토는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암에 걸릴 위험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 결과 몇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전립선암입니다. 전립선암은 중년 이후 남성들에게서 은근히 자주 발견되는 암으로 특히 뼈로 전이가 매우 잘 되어 치료가 상당히 까다로운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전립선암에 대한 대규모 연구 결과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11%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신기한 점은 그냥 토마토가 아니라 조리된 토마토, 즉 익힌 토마토를 섭취한 그룹의 경우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19%나 더 낮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위암입니다. 위암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중 하나이며 국내 암 발생 순위에서 여전히 4위를 차지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위암과 토마토 섭취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는 경우 위암에 걸릴 확률이 27%나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폐암이나 유방암에 대해서도 토마토나 라이코펜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한 경우 암의 성장이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토마토의 놀라운 효능은 비단 암 예방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다른 만성 질환들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효과도 매우 뛰어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남성 갱년기 증상을 호전시키는 효과입니다. 앞서 토마토가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토마토는 남성 갱년기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여러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정자의 운동성이 부족한 남성 44명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남성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첫 번째 그룹은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게 하고, 두 번째 그룹은 일반적인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게 했으며, 세 번째 대조군은 일반적인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2주 동안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직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의 그룹에서만 정자의 운동성이 눈에 띄게 활성화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남성 갱년기 증상을 호전시키고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눈 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무려 10만 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2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식습관과 질병 발생의 연관성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이 코호트 연구의 결과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과 같은 특정 항산화, 영양소의 섭취량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노인성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인 황반 변성에 걸릴 확률이 35%나 낮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토마토에는 바로 이 3가지 눈 건강 핵심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면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를 예방하고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혈압, 강화 및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연구에서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는 경우 혈관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혈압이 평균적으로 약 5mm Hg, mmHg 정도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토마토는 우리 몸의 순환이 계통 전반에 걸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효능은 식욕 억제 기능입니다. 영국의 리딩 대학교 연구팀이 정상 체중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포만감을 훨씬 더 오랫동안 느끼고 결과적으로 총 섭취 칼로리가 줄어들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토마토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암 예방부터 만성질환 관리, 체중 조절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 전체에 걸쳐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슈퍼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마토는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도 물론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그 속에 담긴 귀한 영양소의 흡수율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섭취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비법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익혀 먹고, 껍질째 먹고, 기름과 함께 드시라입니다. 우선 토마토를 익혀 먹게 되면 핵심 영양소인 라이코펜의 화학적 구조가 변하면서 우리 몸에 흡수되기 더 용이한 형태로 바뀝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88도씨에서 30분 동안 가열했을 때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무려 35%나 올라갔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토마토 페이스트나 소스처럼 요리의 재료로 활용하여 익혀 드시는 것을 더 권장합니다. 토마토를 껍질째 먹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토마토의 껍질에는 베타카로틴과 라이코펜과 같은 지용성 항산화, 성분의 대부분이 농축되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껍질째 먹게 되면 조금 질기고 식감이 좋지 않을 수는 있지만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면 껍질을 벗기지 말고 통째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은 방울토마토의 경우 동일한 중량 대비 껍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 토마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방울토마토를 껍질째 드시는 것도 영양학적으로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에 볶아 먹는 것이 좋은 이유는 라이코펜과 같은 붉은색 계열의 색소, 즉 카로티노이드계 항산화 물질은 기름에 잘 녹는 친유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마토를 이용한 요리를 할 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약간 넣어서 함께 볶아주거나 혹은 지방이 포함된 요거트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과 함께 섭취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건강을 위해 토마토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중간 크기 토마토 1개 정도씩 제가 방금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분명 건강에 좋은 영향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마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몸에 참 좋은 음식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어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비교적 많이 들어 있습니다. 히스타민은 우리 몸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화학 물질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알레르기약의 주성분인 항히스타민제는 바로 이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인 것입니다. 토마토에는 천연 히스타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평소에 비염이나 아토피 음식 알레르기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토마토를 과도하게 많이 섭취했을 때 증상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파랗게 설이 근 토마토를 섭취하는 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의 푸른색을 띠는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자연 독소 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솔라닌은 감자에 싹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과 동일한 성분입니다. 따라서 설이 근 토마토를 과량 섭취하게 되면 복통 구역질 구토 어지러움과 같은 식중독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반드시 완전히 빨갛게 익혀서 먹는 후숙 식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 암에 좋은 음식이 뭔가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특별히 좋은 만병통치약과 같은 음식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공식품이나 설탕과 같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음식은 의식적으로 피해 주시고 나머지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음식들은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섭취해 주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특정 음식이 좋다고 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드시게 되면 오히려 다른 영양소가 결핍되어 영양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몸에 건강한 여러 가지 식품들을 편식 없이 골고루 섭취하는 지혜로운 식습관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다룬 내용 외에 더 자세한 암 관련 정보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루고 있으니까요. 암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건강검진만 믿고 있다가 다른 치명적인 암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서 췌장암 3기를 진단받고 오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매년 꼬박꼬박 국가 건강검진을 받아오셨던 분인데 어떻게 암이 이렇게 커질 때까지 발견하지 못할 수 있냐며 병원 시스템을 원망했던 안타까운 기억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항목에는 정말 100가지도 넘는 수많은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검사도 있는 반면 비용만 비싸고 실제로는 별 쓸모없는 검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방사성 물질을 몸속에 직접 주사하는 검사도 있습니다.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과도하게 노출되면 오히려 암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다가 오히려 암에 걸릴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검사들은 방사선 노출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합니다. 그런데도 일부 병원에서는 왜 이런 검사들을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그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병을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없이 암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부동의 1위가 바로 암입니다. 그렇다 보니 암이라고 하면 곧 죽을 병이라는 절망적인 인식이 많고 진단받는 순간부터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요즘 암은 더 이상 불치의 병, 죽을 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영위할 수 있는 만성 질환이 되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에 걸렸다고 해서 당장 죽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암도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하면서 관리해 나가는 질병인 것입니다. 저는 조기에 발견된 암의 경우 그 예후가 만성 질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몸속에 작은 암세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암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암이 통제되지 않고 계속 자라나서 주변의 여러 장기로 번지면서 결국 장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장기 부전이 생겨서 사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이 되기 전 아주 이른 단계의 암을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만 받는다면 암 때문에 생명을 잃을 일은 절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검진을 건너뛰다가 조기에 암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상상하기도 싫은 독한 항암제 치료의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해주는 기본적인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질병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표적인 대사질환 검진과 함께 몇 가지 주요 암 검진이 그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암 검진의 경우 나이와 성별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항목이 다릅니다. 위암, 간암, 유방암 같은 경우는 만 40살부터 의무 검사 대상이 됩니다. 대장암은 만 50살부터 검사를 받게 되며 자궁경부암은 비교적 이른 나이인 만 20세부터 검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암의 경우 흡연 기간이 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만 54살부터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암은 한국인에게서 발병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암 중에서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 효과적인 검사 방법이 명확하게 확립된 암들을 위주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처럼 기본적인 검진을 제공해 준다고 해서 이것만 믿고 있다가는 앞서 말씀드린 췌장암과 같은 다른 치명적인 암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까 국가 건강검진에서 검사해 주는 암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한다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국가 검진은 모든 종류의 암을 다 검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즉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암만 검사해 준다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서 췌장암 3기를 진단받고 오셨던 분의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셔서 매년 국가 건강검진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받으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기본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작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다른 추가적인 검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암 검진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고 만약 모든 암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검사하고 싶다면 몇 가지 필수적인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검진 항목 리스트를 받아보면 정말 100가지도 넘는 수많은 종류의 검사들이 나열되어 있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옥과 같은 검사도 있지만 실제로는 별 쓸모없는 돌과 같은 검사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드리기 위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비추천 검사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추천 검사를 각각 5가지씩 명확하게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추천하지 않는 검사는 바로 PET-CT입니다.
CTCT라는 검사는 엑스레이를 이용하여 우리 몸을 수많은 단면으로 잘게 쪼개어 내부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영상 검사 방법이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PET-CT는 일반 CT와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몸속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한 포도당 유사 물질을 주사하여 어떤 부위의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적 영상 검사입니다. 주로 이미 암으로 진단된 환자에게서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한 검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PET-CT를 일반적인 암 검진 목적으로 권고하는 병원들을 저는 가끔 보았습니다. 앞서 방사성 물질을 몸속에 직접 주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로 인해 PET-CT는 일반 X선 촬영에 비해 방사선 노출량이 무려 200배 이상 높습니다. 방사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정상세포의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켜 암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즉, 암을 예방하기 위해 받은 검사 때문에 오히려 암에 걸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PET-CT 결과는 또 쓸데없이 너무 정확해서 암이 아닌 몸속의 사소한 염증 부위까지 모두 잡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걱정과 추가적인 검사를 유발하게 되는 검사를 위한 검사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두 번째 비추천 검사는 복부 CT 압도미널 CT입니다. 복부 CT는 췌장이나 신장처럼 몸속 깊숙이 위치한 장기를 관찰하는 데에는 분명 좋은 검사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복부 CT 역시 방사선 노출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복부 안에는 수많은 장기들이 매우 빽빽하게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이 장기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기 위해서는 조영제라는 약물을 혈관에 주사해야 합니다. 이 조영제는 드물지만 신장 콩팥에 독성을 일으켜 급성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부 CT는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시행해서는 안 되는 검사입니다. 또한 췌장암이나 신장암과 같은 질환들은 대부분 40대나 50대 이후부터 발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직 젊은 나이부터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CT를 찍을 필요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추천 검사는 뇌 MRI, 브레인 MRI입니다. MRI는 CT보다 검사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비용도 훨씬 비싸기 때문에 막연하게 더 좋은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MRI는 뇌경색과 같은 허혈성 뇌 질환을 진단하거나 혹은 관절이나 인대처럼 미세한 연부 조직들이 많은 부위를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화된 검사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만성 편두통이나 혹은 치매가 의심된다는 막연한 이유로 머리 MRI를 찍게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신경학적 증상 없이 단순 검진 목적으로 머리 MRI를 찍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떨어지므로 별로 권고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암 표지자 검사입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검사인데요. 췌장암은 CA19, 다시구 CL99, 대장암은 CA 간암은 AFP, AFP, 전립선암은 PSA, PSA, 유방암은 CA15-3, CA1253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각 암 종류별로 연결된 특정 종양 표지자가 있어서 혈액 검사에서 이 표지자 수치가 올라가면 몸 어딘가에 암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양 표지자 검사는 암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미 암으로 진단된 분들이 치료 후 재발 여부를 추적 관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즉 진단용이 아닌 모니터링용 검사인 셈입니다. 단지 검진상에서 이 수치가 약간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대학병원에 방문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추가 검사에서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비추천 검사는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신부전이나 판막 질환 혹은 선천성 심장 기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는 일반인이 단순히 검진 목적으로 시행했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에서 이상 증상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심장 초음파는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과 같은 명확한 증상이 있거나 특이한 심장 관련 병력이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는 왜 이런 비급여 검사들을 패키지로 묶어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검사를 받고 있고 작은 이상 소견이라도 발견되면 무조건 대학병원으로 의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검사보다는 비급여 검사가 병원의 수익에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비용에 크게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검사들을 모두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이 정도의 검사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반대로 받았을 때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좋은즉 가성비가 훌륭한 검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좋은 검사는 복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이용하여 내부 장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공기나 뼈로 막혀 있는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장기를 아주 정확하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훌륭한 검사입니다. 특히 복부 초음파는 간 담낭쓸개의 담도 췌장신장과 같은 상복부의 주요 장기들을 아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와는 다르게 방사선 노출의 위험이 전혀 없는 완벽하게 안전한 검사입니다. 심지어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는 임산부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복부 초음파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건강검진을 받을 때 2년 강역으로 한 번씩은 꼭 받아주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두 번째 추천 검사는 갑상선 초음파입니다.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많이 발견되는 암입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리고 예후가 좋아서 조기에 발견만 할 수 있다면 완치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착한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초음파는 4년에서 5년 정도의 간격으로 한 번씩은 시행해 주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세 번째는 뇌 이메리 브레인 MRA입니다. 이메리 검사는 MRI와 같은 기계를 사용하지만 촬영하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뇌의 구조가 아닌 뇌혈관의 모양을 보는데 특화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검사는 뇌동맥류라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뇌동맥류는 전체 인구의 약 2% 정도에서 발견되는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뇌에 있는 동맥의 일부가 꽈리처럼 약하게 부풀어 오르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부풀어 오른 혈관이 터지게 된다면 3명 중에 2명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미리 찾아낼 수만 있다면 파열되기 전에 간단한 시술을 통해 완벽하게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 MRA 검사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평생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은 목의 양쪽에 위치하여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매우도 중요한 혈관입니다. 이 경동맥의 건강 상태는 전신적인 심혈관 질환이나 각종 성인병의 발생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만약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동맥 경화나 혈전과 같은 이상, 소견을 발견하게 된다면 나중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생길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40대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한 번쯤은 꼭 시행해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검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혈액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는 다른 영상 검사에 비해 비용도 매우 저렴한 편이고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아주 짧습니다. 그에 반해 혈액 검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강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만으로도 우리 몸속에 있는 대부분의 장기들의 기능적 이상 여부를 거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혈액 검사는 6개월, 즉 반년에 한 번씩은 집 근처에 가까운 의원에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추천 검사만이라도 꾸준히 받아주신다면 대부분의 큰 병을 미리 찾아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검진만 잘 받아도 웬만한 병은 조기에 발견하고 대부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초음파나 내시경과 같은 검사는 시술자의 숙련도와 꼼꼼함이 검사의 정확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검사를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하게 되면 작지만 중요한 질환의 단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게 대량으로 진행되는 공장형 검진센터 같은 경우는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검진을 받기 전에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 프로필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여 직접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검진 성수기인 11월이나 12월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면 병원 전체가 정신이 없고 한 명의 환자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집중도도 자연스럽게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예약이 널널한 기간에 방문하여 여유롭게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더 정확하고 질 높은 검진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암에 관련된 통계를 보면 사망률 몇 %, 완치율 몇 %와 같이 모든 것이 확률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마 내가 그 몇 %에 해당하겠어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병 확률이 낮더라도 그 병이 내 몸에 생기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100%의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건강을 잃게 되면 아무리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도 절대로 그 이전에 건강했던 상태로는 완벽하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돈을 아끼지 말고 건강할 때 미리 투자하는 것이 결국 가장 싸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 외에 더 많은 정보는 암 공부하는 의사 강영창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 채널명은 예시입니다. 모든 의사들은 각자의 전문 과목을 정하기 전에 여러 과를 돌며 수련하는 인턴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과 인턴을 돌 때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 아주 인상 깊었던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저는 내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환자분 중에 대장암 말기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독한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고 식사도 거의 하지 못하셨던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왠지 돌아가신 제 할머니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찾아뵈면서 말없이 손을 잡아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인턴으로서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의학적인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의 내과 수련이 끝나고 제가 이제 다른 과로 옮겨가기 전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 할머님께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정말 고맙다며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나 감사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제게는 너무나 큰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의 곁에 가장 오래 머물며 함께 아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고 그 생각에 내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좋은 의사는 단순히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픈 마음까지도 함께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잘 들어주고 그분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해주는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고 정진하면서 더 좋은 내과 의사가 되어 환자분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